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문점에 설치된 한라인, 남한과 북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이 전화가 무려 693일 만에 울렸습니다. 통화 시간은 단 20분. 하도 오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능이 괜찮은지 점검하는 통화에 불과했습니다만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불과 사흘입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하니 빠르네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실제로 평창에 오고 그것이 대화로 이어지고 평화의 무드가 자리 잡고 핵 문제까지 테이블에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봅니다. 가능한 기대일까요? 잠시 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연결해서 가능한 기대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현 정부 첫 현역 의원 구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이후연 의원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는 소식까지는 전해드렸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였죠. 예. 이후연 의원은 지역 정치권 인사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두 사람은 새 정부 들어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네요. 예. 특히 최경환 의원은 친박 핵심 인사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가 구속되면서 친박계는 사실상 침몰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가 지금 와이뉴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최경환 구속.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 오늘 이런 주제예요. 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수활동비 수사는 어떻게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수사가 주춤했는데 당시 법원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죠.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그 검찰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법원 블랙리스트 확인입니다. 법원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만들었다는 그 리스트잖아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돼 왔는데 예. 법원 행정처 그 컴퓨터를 놓고 강제 개봉을 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벌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관련 문건의 존재는 확인됐다는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됐다고요? 네, 관련 문건의 존재가요. 추가 조사위원회는 강제 개봉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단어들을 검색해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거기서 잡혔다는 것이죠. 예. 향후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반발도 거셉니다. 의혹만으로 법관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사법부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추가 조사위원회 소속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검색하는 방식으로 어떤 퍼즐의 한 조각조각만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겠네요. 주목하죠. 마지막 포인트 봅니다. 네, 수도권 AI 비상입니다. 경기도 포천이에요. 이번에는 포천의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이 된 거죠. 네, 포천 영북면의 한 산란기 농가인데 네.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서 당국이 검사를 했거든요. 예. AI 양성 반응이 나왔네요. AI가 전남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포천은 전국 최대 닭산지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인접 지역이잖아요. 그러네요.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 합의는 뭐였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말 평창올림픽에 참석을 할까요? 혹시 그 이상의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강경파의 압박 같은 건 또 없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합의 흠결이 많았다는 게 우리 TF 발표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국과 관계는 또 완전히 회복이 된 걸까요? 이 모든 과제를 짊어진 곳 바로 외교부입니다. 참 할 일이 많은 곳이죠. 오늘 뉴스쇼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라디오 첫 출연이세요. 직접 만나보죠. 강경화 장관 연결합니다. 강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정말 잘하시는데 라디오 인터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야, 그러다가 첫 인터뷰 뉴스쇼. 네. 고맙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앵커께서도요. 아유,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어떤 거 있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미 어떻게 이뤘습니다. 딸아이가 올해 안으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요. 네,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 한대입니다. 올해 안으로. 아유, 큰 숙제 하나 치르셨네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는 정말로 나라가 잘 되는 일, 이 큰 소망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외교부보다 더 바쁜 부서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예, 네. 굵직한 현안 많았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예, 그 점수라는 게 참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유보? 점수는 유보? 예, 점수는 유보. 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새 정부 들어서 정상 외교를 완전히 회복을 했고요. 예. 또 사관과의 관계 관리 정상 궤도에 올랐고 또 사강을 넘어서 그 외교 다변화에 있어서도 신북방, 신남방 정책 아주 야심차게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룬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 가장 많이 아쉬운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에 오겠다 예. 하는 그 신년 소식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고요. 예. 북한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더 평창의 그 평화의 재전이라는 그 프로필이 한층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평창을 통해서 그렇게 남북 사이의 그런 좋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예. 더욱더 남북 간의 그 좋은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북한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북한 얘기. 김정은 신여사 저는 좀 놀랐는데 장관님은 어떠셨어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그 정도 나올 거라고? 그렇죠. 저희가 늘 그랬지만은 북한의 작년대 그 도발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또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예상도 저희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이게 뜻밖의 일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신했던 평창 메시지 그다음에 남북 간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이런 메시지에 긍정적인 호응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분명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깜짝 메시지가 나온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깜짝이거든요. 네. 물밑으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다각적으로 평창 메시지가 간 거예요, 북으로? 네. 북한도 국제 그 올림픽 가족의 일원입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은 물론이고 또 패럴림픽스까지요. 그래서 뭐 전 세계의 모든 NOC가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한 그런 평화의 대전이고 예. IOC, IPC도 북한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이 고려를 해서 이번에 오겠다 하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2월에 중국에 다녀와서 그 북한 체육계 인사들하고 물밑 접촉했던 최문순 지사. 네네. 최문순 지사가 며칠 전에 저희 출연하셨어요. 네네. 그분의 느낌으로는 네. 참가할 가능성 100%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맞추셨네요. 실제로 뭐 일단은 저기 통일부에서 공개적으로 제의한 그 회담에 반응이 온 것 같고요. 예, 상시 채널 열겠다 이런 네. 반응. 네네. 맞추셨네요란 말씀이니까 네. 100% 올 거라는 거를 강 장관도 확신하신다는 말씀.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오는가, 누가 오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네. 선수단 당연히 오고요. 응원단 올 테고요. 예술단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협의를 시작을 해봐야겠죠. 통일부의 그 발표대로 우리는 그 시기나 뭐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북한이 원하는 대화를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예.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예. 등등에 대해서 일단 마주 보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이런 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겠죠. 아니 올림픽 참가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 넘어서 네네. 이산가족 문제, 경제협력 문제, 북핵 문제까지 다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저희는 올림픽에 북한의 참석 문제를 위주로 이제 논의를 물론 한다. 시작은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예. 남북만의 채널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예. 대화를 이루어 나갈 부분입니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도발을 분명히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선다면은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번 회담으로 이게 핵 문제 해결까지야 당연히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문 연 것이 통로 연 것이 네. 올림픽 후에 딱 닫히는 게 아니라 네. 경제 협력에 대한 대화, 핵 문제 해결의 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가능성만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뭐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어.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미 공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미국하고는 긴밀히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하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후에 우리는 이제 활짝 환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던 바니까요. 평창 오는 문제. 그런데 미국의 분위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강경파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네. 백악관도 북한 지켜보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서 핵 버튼 내 책상 위에는 작동이 되는 버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얘기가 잘 되면서 지금 가는가 네.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뭐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예. 분명히 한미 간의 공조는 굉장히 긴밀하고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하는 거죠, 뜻을?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같이 하는 것이고. 네네.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경제협력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속 이어지긴 우리는 바라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오케이입니까? 인도주의 문제,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예.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그 북핵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센 제재 틀이 지금 걸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안보리 제재도 물론이고 미국으로서는 그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틀 내에서 뭐가 가능한지 또 뭐가 해서는 안 된지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제로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요.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북 공조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그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우려도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뭐 다양한 의도 분석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도 분석을 하고 통일부, 뭐 국방부 다 다양한 그런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만 예. 대외적인 메시지, 그거는 우리가 제의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평창에 온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외적인 메시지는 그것대로 우리가 적극 호응해야 한다. 한 뜻에서 이제 환영을 하고 이제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것 아니다. 평창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 아니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잠깐만 여쭙게요. 장관. 일본 얘기.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연 어떻게 맺어진 건가 TF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흠결이란 건 제 표현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인데 네네. 외교부가 입장 내셨어요. 빠른 네. 시일 내에 관련 조처를 마련하겠다. 네네. 관련 조처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문제가 된 게 그 합의, 그리고 합의가 어떻게 해서 그런 합의가 나왔는지 그 경과가 자세히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그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합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예. 국내적으로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예. 일본과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 합의 자체가 부족했던 부분이 합의자, 이 당사자인,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 또 그분들을 지원해온 단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한 게 가장 큰 흠결이었다. 피해자들이 소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예. 1차적으로는 하여튼 이 피해자들 가족 단체들과의 그 아주 집중적인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소통의 그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할머님들 직접 만나세요, 외교부에서?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직접 만나세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가 직접 뵐까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럼 만나세요, 할머님? 예, 근데 만날 때 아마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예. 상당히 이걸 마음을 이래 터놓고 토로하실 때 비공개를 원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 소통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아하. 혹시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예. 그 사이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예. 언제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이거는 공개 안 하기로 저희 그러셨군요.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빨리면은 1월 달 중으로는 어쨌든 만나보시면 가능한 빨리 그래요.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하고 소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피해자 중심의 관련 조처를 하겠다. 그렇다면 피해 할머님들은 지금 이런 반응 보이세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 네, 네. 이 합의 파기해라. 네.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럼 이거 파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할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하시리라고 생각도 되지만은 또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웃인 그 일본하고의 관계도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그런 어떤 디맨드 속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움입니다만 예. 어쨌든 진정한 소통을 할머님들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인데 이 파기라는 것이 사실 조약, 심지어 조약인 경우도 파기를 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네. 파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본의 반응은 1mm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네. 꼼짝할 수 지금 없다는 그러고 있습니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파기 어려운 건가요? 네. 제협상 어려운 그런 그 건가요? 일본은 끈질기게 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외교부의 몫이기도 하죠. 일본하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풀어나가느냐가. 예, 예. 네. 하여튼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파기나 재협상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외교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이 말씀으로 정리해도 괜찮겠죠. 예, 아직 그렇게 결론까지 안 났습니다. 노력하겠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덕담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로 마무리 짓죠. 예, 이 새 정부가 촛불혁명의 힘으로 태어난 그야말로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우리 정부 모든 장관님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국민들께서도 이웃을 서로 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올 한 해도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잘 그렇습니다. 챙기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주제가 흥미로워서요. 네. 바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예. 요즘 당 지도부와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뒷면 배경막, 이 백보드 그림이 자주 바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초리 있었던 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떼수건. 떼수건. 맞아요. 예, 이번에는 노른자가 2개 있는 쌍란, 쌍알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 국민의당 배경막 정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번 그 초록색 떼수건이 뒤에 크게 있을 때 네네네. CG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그래픽. 너무 크게 나죠. 방송국에서 뒤에다가 이렇게 배경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천으로 이제 배경막을 네네. 붙여놓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쌍란. 예. 그러니까 하얀 계란에 노른자는 2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닭을 직접 기를 때 봤던 이후로 예. 거의 본 적이 없는 닭 거거든요. 길러보셨어요, 직접? 예. 시골에서 길렀었는데. 근데 쌍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이 안철수 대표 말로는 1000분의 1 정도 확률이라고 합니다. 허허. 이 쌍란 그림에 문구도 적어 넣었는데요. 뭐라고요?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이 2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깼는데 쌍란이다. 뭔지 하나를 더 얻은 기분이잖아요. 그것처럼 행복도 2배가 되시라. 뭐 이런 의미의 일종의 덕담을 넣어서 만든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박인촌 홍보본부장입니다. 전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네. 뒤에다 떼수건을 걸 생각을 한 그 사람은 누군가. 근데 광고 전문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지냈었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작년 11월에 영입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영입이면은 그러면은 그 대선 때 홍보 포스터 만들었던 그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때 그 전문가는 이재석이라는 이제 외부 전문가였고 예. 이분은 아예 영입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입되고 난 다음부터 국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라는 주제로 배경막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쌍날이 있는 거죠. 재밌는 배경막. 네. 회의실 배경막을 쌍난으로 바꾼 국민의당. 여기에도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배경막 그림을 연결하면 숨은 메시지가 보인다입니다. 숨은 메시지요? 네. 회초리, 떼수건, 그리고 쌍난. 예. 회초리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랑의 매를 쳐주십시오. 그건 알겠어요. 회초리. 떼수건은 국민의 마음이 개운할 때까지 시원하게 떼 벗겨드리겠습니다. 예. 쌍난은 국민의 행복 2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 의미를 연결하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비유하자면 아버지한테 매 맞은 뒤에 함께 목욕탕 간 느낌?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그 야단 맞을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맞고 맞았어요. 함께 목욕탕 가자. 그래서 목욕탕 같이 가서 아버지랑 같이 떼밀었어요. 아버지 등 밀어드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원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목욕탕에서 나왔어요. 예. 어린 시절에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나요? 요구르트 사주세요. 그렇죠. 문구점진할 때 저 장난감 하나 사주시면 안 되나요? 마음 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정가에서 쌍난의 의미를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국민의당, 또 하나는 바른정당. 저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실. 네, 맞아요. 국민 행복 2배라는 건 이제 뭐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거지만 숨은 메시지는 결국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치겠습니다. 네. 행복 2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어제 마침 또 양당이 통합하는 공식 창구인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이란성인지 일란성인지는 부화시켜봐야 한다. 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쌍난은 사람으로 치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죠. 사람이야 뭐 태어나기 전에 요즘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알아요. 예. 달걀은 몰라요. 암컷인지 그렇죠. 수컷인지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부화가 돼봐야 아는 그러네요. 겁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명분이 뭡니까? 중도 개혁 세력이 힘을 합치자입니다.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나중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란성 같지만 정말 끝까지 일란성일까? 네. 그러니까 당장 정치권에서 가장 당 이념이나 이런 게 다른지 확인하는 거는 안보관이거든요. 그렇죠. 안보관에서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이.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연 두 당이 한 바구니에 담길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싸우면 아무 소용없다입니다. 싸우면. 네. 작년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 배경막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한방에 훅 간다. 네, 맞죠? 맞아요. 네. 일종의 예언이 돼서 진짜 새누리당 훅 갔거든요. 예. 배경막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당 내분이 일어나면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진짜 꿈보다 해몽 대단했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강경화 장관이 조만간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요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갖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자, 1부 줄입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전주교도소의 한 재소자가요.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사람이 교도관을 고소한 거죠.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일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건지 수감자의 어머니 잠시 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들 그 고준희 양 시신 발견 소식까지는 지난주에 전해주셨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뒤로도 고준희 양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사건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파고 들어가 보지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소방관 한 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2003년 태풍 매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던 소방차 위로 타워 크레인이 덮칩니다. 그러면서 한 소방관이 다리를 절단하는 큰 사고를 당하는데요. 그분 의족을 차고 지금도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덕 교과서에 실린답니다. 예. 도덕 교과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 부산 전영환 소방이의 사연 들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요.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입원까지 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지금은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까지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자세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정모 씨의 어머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 정모 씨. 전주교도소에 언제부터 수감 상태입니까? 지금 5년째거든요. 5년째. 전주교도소 간 건 4월 달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지난 4월에. 네네. 재소자가 감옥 안에서 고소를 한다는 건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교도관을 그것도 4명을 고소까지 하게 되셨을까? 이번 건은 왜 고소를 했냐면 예. 7월 달에 이제 아들이 자해를 했어요. 자해를 했어요? 네, 자해를 해가지고 입원을 했거든요. 예. 제가 접견을 가니까 예. 애 얼굴이 상처가 많더라고요. 피멍이 들고. 자해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자해는 호치켓을 발목에 넣어가지고 자해를 했더라고요. 호치켓을 발목에 넣는 자해를 했는데 얼굴에 피멍이 막 들어있어요? 네,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고 머리에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냐 물으니까 맞았다고. 교도관들한테? 기동대 한 사람한테 맞았다 하더라고요. 기동대라고 하면 교도관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진압종 같더라고요. 교도소 안에 있는 진압종? 네. 예. 그러니까 머리에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피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가지고 예. 맞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넘어가셨어요? 예,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 제가 하상접견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면회를 하고. 예. 네, 하상접견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요? 교도관 폭행건으로 조사 중이니까 하상이 취소됐다고 문자가 오고 그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도관 폭행건이라면 그러니까 아들 재소자 정 씨가 교도관을 폭행한 건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오고 지금 폭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변호사님이 이제 교도소 접견을 가니까 예. 투구를 써가지고 이 양쪽 코 옆에 곰팡이가 하얗게 피가 있고. 투구를 썼다고요? 네, 보호 장비 이래가지고 투구 손 묶고 발 묶고 쇠로 갖고 이렇게 감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투구 씌우고. 네네. 손을 묶어요 수갑으로? 예, 쇠로 이제 이렇게 감는다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 곰팡이가 껴 있어요 얼굴 옆에. 네. 하얗게. 턱에도 멍이고, 그다음에 옆구리 이게 허리 근처에도 멍이고. 자해를 심하게 할 경우에는 자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갑을 채워놓는다든지 묶어놓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자해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말고 다른 일이 또 있었다는 건가요? 네, 아침 운동 시간이었대요. 교도관이 이제 운동 시간이니까 위 상의를 아들이 벗고 있었대요. 예. 벗고 있으니까 위 상의를 입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입는다 안 입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옷을 입었대요. 문신이 있었습니까 혹시?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신이 있으면 원래 옷을 입게 돼 있으니까 옷 입어라 했는데 안 입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애미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극한 말을 하니까. 욕을 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네 애미를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 욕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얘가 손가락으로 찔렀는 거라. 찔렀는데 어디는 눈 위를 찔렀는 거라. 그래 이제 눈 위를 찔렀는데 약간 이제 빨갛게 됐다 이래가지고 진단 2주를 끊어가지고 특수공무방해죄를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4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치가 얘가 걷지를 못해요. 다리를 원래 못 써요. 못 써가지고 지팡이로 짚고 근거에 다니거든요. 다리 불편하군요. 예. 네, 그러니까 돌아가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막 밟고 때리고 이랬는 거라 4명이서. 자, 그러니까 먼저 욕을 했어요. 먼저 욕을 해서 아들 재소자 정 씨가 교도관에 눈을 찌르고 그러자 4명의 재소자가 우르르 들어와서 폭행을 했다. 네, 머리 잡고 바닥에 찢고. 애를 데리고 칠사로 가가지고 거기는 CCTV가 없대요. 칠사가 뭐예요? 징벌방이고 조사방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징벌방으로. 그러니까 집단 폭행을 한 후에 징벌방으로 데려가서. 네, 데리고 가가 거기는 CCTV가 없는 데에서
추가로 계속 맞았대요. 어떻게 맞았다고 설명합니까? 10분 정도로 계속 군화로 밟고 다리를 들고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 맞다가 이제 그 호치키스, 예, 스테이플러, 네. 예. 그걸 네가 원래 자해하던 거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뭐 아픈 발에다가 넣은 거라 예. 종이로 우리가 그 스테이플러 찍듯이 그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살에 넣어가 꼽아가 안으로 넣은 거죠. 아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아들 정모 씨 원래 상습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서요. 네네, 있어. 예. 그 스테이플러를 가지고 상습 자해를 하는 습관이 원래 있어서 지난번에 병원에도 이제 입원을 했던 건데 그건 어머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번에는 교도관들이 네가 하던 자해가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스테이플러를 박았다.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네네. 그 끼워 넣으면서 죽은 그 다른 사람도 있는데 수용자도 있는데 걔한테 많이 당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러면서 그 것을 꼽아 넣었대요.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폭행을 했다고 호치키스를 찍고. 네,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꼽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병원에 가서 뭐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원에 사진이 있어요. 애가 할 때 그 꼽아 넣었을 때 사진하고. 예. 이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넣었을 때 사진하고 모양도 틀렸고요. 우리가 그 CT 찍은 거를 가져왔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도 자해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이니까. 네네. 아들이 자해를 해놓고 지금 교도관이 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혹시 없겠는가라는 건데. 지가 한 거는 했다고 했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도소 측에서 서면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반론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찌르는 폭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교도관 측에서는 재소자를 제압하는 정도만 있었지 그 외의 가혹행위는 없었고 다리의 상처는 평소 하던 그 자해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아니요. 자해를 했다면 11월 3일 날 갑작스레 들이닥쳐가지고 애를 묶고가 칠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이 칠사에는 일반 교도관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징벌방, 예. 갑자기 묶어가지고 애를 그렇게 때려가지고 넣어난 애가 어디서 호치켓이 났으면서 손하고 발 투구까지 쓴 애가 뒤에 돌려갖고 다리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도. 징벌방에 가면은 투구 쓰고 손발 다 묶어요. 네, 자해 방지 이래가지고 끼웠더라고요. 거기서는 스테이플러를 구해서 징벌방에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해할 수도 없다. 그렇죠. 갑자기 묶여가가지고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어디서 그게 났으며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징벌방에는 CCTV가 없으니까 지금 증언이 뭐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징벌방 가기 전에 그러니까 눈 찌르고 욕설하고 그건 다 CCTV가 있는 거잖아요. 제압하는 과정. 그거는 확인하셨어요? 그거 있어요. 이제 그 CCTV가 있는데 제가 정보 공개를 하니까 정보 공개. 비공개로 놓더라고요. 공개를 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네,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 그 기자님이 교도소로 찾아가니까 아예 CCTV가 그 방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다 있는 방인데. 네. 없었다예요? 아니면 그날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었다 하더랍니다. 없었다 하더라. 네, 주 기자님한테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이 수사해달라라고 고소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고소한 뒤에 벌어진 상황들도 있다면서요? 고소를 하고 이제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제 그 칠사에 가가지고는 징벌방? 징벌방에 가가지고는 담당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좋게 하자. 그 고소 취하를 해라. 아들이 못한다 하니까. 운동화를 벗기가 갔대요. 운동화를 벗겨갔다고요? 예, 그래 운동화를 좀 신게 해달라고 변호사님이 동상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선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뭐 답장도 없었고 그랬는데 병원에 나와서 처음으로 아들을 봤어요.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발 동상 걸렸다고 보는데 발이 다 붓고 얼굴도 보고 손도 다 부가 있어요. 그렇게 그게 고문 아닙니까? 이 추위에 술도 없고 찬물만 줬고 뜨신 물 한 잔 안 줬고 음식도 탄 음식을 먹였다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정은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재소자는 범죄를 짓고 죗값을 치르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사실 호의적이지 않아요, 어머님. 그것도 아실 거예요. 네, 알아요. 게다가 교도소라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진위를 가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다. 고소해야겠다. 나서신 이유는 뭡니까? 네, 이건 다른 또 이런 수용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꼭 밝혀야 되겠어요. 왜? 제 아들이 말썽이 많은 아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용된 건 잘 압니다. 알지만은 제 저다지만 인권이 있는 건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한 명도 아니고 4명한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출소하고 나면 참 사회에 복귀를 해가 사회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든 제가 제 남은 삶 동안 진짜 애를 위해서 살려고 지금 제가 10년 세월을 이루고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든 제가 바로 세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밝힐 수가 없네요. 제 힘으로는.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교도소 쪽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서면을 보내왔는데요. 그 폭행이냐 아니면 그냥 제안만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인터뷰 중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그 외의 부분을 읽겠습니다. 재소자 정 씨는 상습적인 자해와 직원 폭행 등으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돼 관리 중이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 정 씨에게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사건 이후 의무관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수갑을 3개 조여 염증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거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정 씨의 모친이 CCTV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점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주교도소는 해당 수용자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전주지검에 송치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정 씨의 고소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맞고소 차원의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말할 경우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청취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 측으로 인터뷰 대신 서면을 보내왔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머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주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그 어머니 만났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순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소망 제가 패널들한테 다 여쭙고 있어요. 올해는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게 소원입니다. 아니, 몇 시간 주무세요, 지금? 그보다는 덜 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면을 취하는 게 목표이자 올해 희망이죠. 네. 저 이런 소망은 처음 봤어요. 7시간 자는 게 소망이다. 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나라의 새 네. 어린이처럼 태어나는. 아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네. 꼭 좀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워낙 바쁘세요. 워낙 바쁜 분이에요.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고. 오늘 새해 첫 시간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올해는 좀 이게 충격적인 사건,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보다 좀 유쾌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건을 다루고 싶습니다만 첫 사건부터 역시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인데요. 그러니까요. 워낙 큰 화제라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네. 그 시신 유기 현장에 대한 현장 검증한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입니다. 예. 완주, 군산 등지에서 현장 검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준희 양의 친부가 입을 열어서 이제 안매장된 준희 양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예. 하지만 사망 시점, 원인, 학대 등의 다른 범죄가 있는지 등을 여전히 수사하고 있는데요. 계속 새로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친부가 이 본인의 동거녀도 이제 사체 유기에 가담했다고 실토를 했고요. 예.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이제 준희 양 생전에 학대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준희 양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대대적인 수색도 하고 방송으로 찾기 캠페인도 하고 온 국민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더 허탈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경찰 또 소방관들 200명 이상이 아주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위에서 얼음 깨면서 혹시라도 저수지에 빠지지 않았을까 수색하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작년 4월에 사망했고 안매장됐습니다. 그렇죠. 실종이 아니었던 거죠. 예. 경찰도 속고 우리 모두가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속아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고준희 사건. 모두가 속고 모두가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 뭡니까? 네, 첫 번째. 너무 늦었습니다. 뭐가 너무 늦었어요? 신고가 늦은 거죠. 신고가? 네.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이렇게 실종 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이 발생됐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친부와 이 동거녀의 진술에 따르면요. 준희 양이 사망한 걸 확인하고 안매장한 게 작년 4월 26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종 신고를 한 게 작년 12월 8일입니다. 7개월이 넘게 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경찰이 이렇게 사망 후에 7개월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CCTV 영상, 없고 블랙박스 영상, 예. 목격자나 지인의 진술 확보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죠. 그러니까 수사의 범인이 혼란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혼란을 준 거죠. 예, 예. 자신들의 범행, 좁게는 사체 유기죄, 좀 더 넓힌다면은 폭행죄나 학대죄까지도, 예. 아주 넓힌다면 살인죄 또는 학대치 사죄까지도 아직도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한 거죠. 예. 게다가 이 실종 신고하면서 이 준희 양이 발달 장애라고 신고를 해서 혼선이 가중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발당 장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헷갈리고 있지만 네.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집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올 정도의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친모 쪽 주장을 들어보면. 네. 그런데 일단 발달 장애라고 신고를 했고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강조를 했어요. 정말 밖에 그냥 놀러 나갔다가 길 잃어서 못 들어온 거 아니냐, 실종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능한 거네. 집 잃는다는 게 이렇게요. 네, 그 외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아주 나쁜 노력들이 확인됐죠. 12월 8일에 이제 지구대에 실종 신고하러 가서 예. 오열을 하고 실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도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는 그런 그 연기를 하는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 예. CCTV를 의식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었고요. 이걸 본 많은 분들이 더욱더 분노를 했죠.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을 치밀하게. 네. 그러다가 분위기가 확 바뀐 건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부터잖아요. 그렇습니다. 8개월이나 지난 혈흔을 경찰이 아주 다행스럽게 예. 발견합니다. 분석했더니 준희 양의 혈흔, 또 친부와 동거녀까지 이렇게 3명의 혈흔이었다고 결과가 나왔죠.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 뭔가 강력범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 또 하나 경찰의 성과가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인데요. 작년 4월의 내역을 봤더니 이 친부와 또 동거녀의 모친이 휴대전화 그 둘의 휴대전화가 군산에서 거의 동시에 꺼졌습니다. 이거는 군산까지 함께 이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군산에 갔던 이유가 뭐냐? 왜 누구와 함께 갔냐? 이렇게. 네, 이렇게 추궁을 해서 결국은 사체를 유기했다. 라는 자백을 이끌어냈죠.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요. 4월 이후에 준희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4월까지만 다녔다는 거를 저희 뉴스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어요. 네. 그 증언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했죠. 11월까지도 봤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예. 그 제보한 주민이 번복하기도 했고요. 예. 실제 실종 시점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이제 4월을 처음 보도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죠. 뉴스쇼 보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11월에 봤다는 주민, 8월에 봤다는 주민 막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결국 그건 네. 다 틀린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관계 파악에 큰 도움을 준 기사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손탐정님, 저는 네. 이제 사실 내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야산에 묻어놓고 8개월 동안 안 들킨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8개월이 지나서 실종 신고를 할 생각을 했을까? 아이가 당장 그 다음 해에 학교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취약 네. 통지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8개월 지나서 실종 신고했을까?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수사 또 재판이 끝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이제 그 친부와 친모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예. 또 동거녀와 동거하고 있었지만 작년 11월에 이 친부와 동거녀가 결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친부와 친모 이혼 소송 중에 동거녀 집에서 아이가 살았던 건데 네. 동거녀하고 아빠가 또 헤어지려고 별거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준이의 친모가 혹시 준이를 찾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준이는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실을 들키면 안 되고 감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정말 이게 사망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실종된 것으로 감추는 게 어떻겠느냐, 또는 본인들의 범죄 사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종 신고를 이제 결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우리 동거가 이제 끝나는 건데 끝나는 네. 시점에서 이 아이의 문제를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친모가 네. 또 찾으러 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제야 좀 수수께끼가 풀리네요. 자, 온 국민이 헛수고를 하게 된 두 번째 이유 뭡니까? 복잡한 관계들이 작용했습니다. 복잡한 관계, 조금 전에도 설명했어요. 복잡한 관계. 네, 가족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예. 준이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친오빠 2명? 네, 2명 오빠가 있었는데 이게 친부와 친모가 이제 이혼 소송하면서 갈라서는 과정이죠. 이제 친모가 오빠 둘, 또 친부가 준이, 이렇게 각각 나눠서 기르던 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준이는요, 이렇게 친부뿐 아니라 이제 친부의 동거녀와도 함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이 동거녀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또 이게 준이와 이 의붓 오빠 사이에 다툼이 잦았고요. 그래요. 이게 친부와 동거녀의 갈등 원인이 또 되고 말았거든요. 결국 준이는 친부도 아니고 동거녀도 아니고 동거녀의 모친, 참 이게 긴데요, 의붓 외할머니에게 맡겨줘서 키우게 된 건데요.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아니고 아빠의 동거녀도 아니고 아빠의 동거녀의 어머니한테 맡겨진 거잖아요, 준이가. 그렇습니다.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왜 우리가 헛수고를 하게 된 이유입니까? 왜 헷갈려지게 된 이유예요? 네, 이제 복잡한 가정사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건데 이게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보니까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가 안 보인 지 20일 만에 실종 신고했다. 예.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혹시 그럴 수 있겠구나. 워낙 복잡한 집안이니까 네. 막 아이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동거녀한테 갔다 동거녀 어머니한테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아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실종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네. 또 동거녀가 이런 말을 했죠. 친부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실종 신고했다. 또 반대로 친부 입장에서는 동거녀가 잘 데리고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도 사실은 이제 생각하면은, 지금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맞아요. 그 당시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네요, 그 부분도. 모두가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관리 체계의 허점입니다. 관리 체계요? 네. 무슨 관리 체계요? 애초에 이제 실종 신고가 없었으면요, 아직까지 수사조차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예. 네, 동거녀가 비록 거짓이지만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야 경찰이 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 때문에 빙빙빙 돌았지만 이제 조금씩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는 중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비록 거짓이지만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 사건이 아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준이가 2019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네. 취약 통지서 날아올 때까지 우리 몰랐을 뻔했어요. 네, 만약 그랬다면요, 그때 혈흔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추궁하고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혈흔이 지금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남아 있었는데, 희미하게 남아 1년이 더 지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남아 있었을까? 네. 그 거짓 신고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못 찾았을 거다. 네. 미성년 자녀는요, 부모가 친권자죠. 예, 네. 친권자는 보호 의무도 지지만 여러 가지 권리도 있습니다. 특히나 징계권이나 거소지정권 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맞아요. 게다가 학교도 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은요, 학교 차원의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아이가 살아있는지조차도 파악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런 그 관념상 남의 집 일에 간섭하는 걸 꺼립니다. 바로 그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유, 저 집에서 벌어지는 시끄러운 일을 왜 내가 신고해? 그랬다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 걱정해서. 네. 여기서 지금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친부하고 계모,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아이 묻고 온 그 다음 날도 SNS를 하면서 이웃하고는 잘 지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죠. 이제 친부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은 잘 도와줬고요. 특히나 출퇴근용 오토바이에 동네 이장 스티커도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준이 사망 전으로 SNS에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취미 생활도 올리고 했죠. 예. 동거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인기가 좋았던 김밥집을 운영했는데 주변에 아들 하나 키우는데 아토피를 앓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재료를 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본인이 키우던 본인이 관리하던 어떤 준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지난 1월부터는 약도 안 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앓고 있는데도. 마치 준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도 정말 그에 대한 건 책임은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가슴으로는 슬퍼하되 머리로는 냉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냉정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친부 등의 어떤 비인간성 그리고 범죄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뭐 질타나 비난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번 사건 등을 비롯해서 여러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 그동안 분노만 했지 여러 가지 개선책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준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았는데요. 지속적인 치료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갑자기 병원 방문이 뜸해지거나 아니면 뭐 처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거나 그런 시스템. 아니면 이혼 소송 중인 부모가 자녀를 각각 나눠서 키울 때는 법원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인 확인을 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전화 한 통화 확인이라도 좀. 네. 이런 지혜나 아이디어를 모으면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이 제일 중요하네요. 예. 그냥 울고 끝내지 말자. 새겨야겠습니다. 손소탐정 손소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아이고, 청취자 김용남님, 설마 부모가 연기까지 하면서 자식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못했지요. 맞는 말씀. 박소연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셨고요. 저런 나쁜 아빠가 있다니 슬픕니다. 김두천님, 박준영님, 이거는 죄질이 최악 중에 최악이다. 영화보다 더하다. 해 아래 비밀이 없다는 건 몰랐는가 이 미련한 부모야. 뭐 이런 문자들 많이들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고소한 재소자 관련해서는 양쪽 일을 다 들어보니까 교도관 측 이야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어머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도소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까지 응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서면을 보내온 겁니다.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사건이라 양쪽의 얘기를 냉정하게 여러분 제3자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로 마련을 해봤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참 준이 양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죠. 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으로 눈을 돌리면 또 답답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네.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리던 최경환 의원, 현직 의원, 이호연 의원, 역시 현직 의원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탄 국회의 그늘에 숨어서 계속 구속을 피해 왔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경환 의원의 구속이 끝이냐? 그 끝이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최경환 의원 구속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구속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요. 최경환 의원 일단 구속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오늘 새벽 1시쯤 1시가 다 됐어요. 발부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강부영 이제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혐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부총리 겸 2014년에 국정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공직자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이 정도 형이 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경환 의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구속이 되려면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네. 다툴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면 구속 안 되지 않습니까? 소명이 거의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뭐 정치인들이야 뭐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더라도 계속 부인하는 거는 뭐 기본이니까요. 기본입니까? 예, 뭐 끝까지 귀담아 들을 얘기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하게 부인을 한 거죠. 그 얘기가 나올 때 본인의 이제 보좌진들에게 특활비 수수 그게 사실이라면은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그만큼 내가 전혀 안 받았다 강조하기 위한 어법일 텐데. 예. 그러나 법원은 공여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 문건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는 검찰의 이제 입장을 받아들였고요. 예. 사실 당시에 국정원이 2015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그때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다가 간첩 조작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는 국정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거든요. 아주 높았습니다. 삭감해야 된다 국정원 예산. 예. 그래서 국정원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실무진에서 예산 정책관이 국정원 이제 기재부 실무자들에게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어려워지니까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최경환 부총리에게 직접 예산 증액을 이제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전년 대비 472억 원 증액한 국정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거죠. 이 전 원장이. 그렇습니다. 이 전 원장이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에게 직접 이현수 기조실장이 정부 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최경환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답했다고까지 조사되어 있습니다. 답까지 지금 진술이 됐어요. 네. 최경환 의원. 국정원 특활비 외에도 다른 의혹이 또 있잖아요. 최 의원은 구속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친박 실세. 실세 중에 실세.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인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요. 예. 전폭적인 신용을 얻었으며 2009년에는 친박계 몫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 경제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롯데그룹 50억 수수설에서부터 한진해운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 관련 의혹, 단군 일의 최대 국부 유출 사건이라는 해외 자원개발 5인방으로 꼽히면서 여기에 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 사유가 된 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말고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걸로 보이세요? 검찰의 입장은 아직 신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하다가 최 의원 관련이 나와서 수사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최경환 의원을 타깃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따라가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최 의원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대검의 한 핵심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건 없는 걸로 안다. 이번 수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이므로 지금 수사팀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은 뭐가 나오면 또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린 수사도 할 거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또 다른 수사를 하다가 최경환 의원의 혐의가 나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봐주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원론 원칙대로 할 거다. 우병우도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사찰 지시를 한 혐의를 확인했지. 그렇죠. 우리가 사찰 지시를 한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수사는 생물이다. 지금 당장은 수사를 하는 게 없지만은 다른 수사를 하다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더 할 게 남아 있어요?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마지막 퍼즐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뭔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제 영장 재청구가 남긴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안봉근, 이재만 전 문고리 3인방 2명에 대한 수사,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4년 동안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이 상납됐다는 걸 이미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 수사는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검찰이 별도로 인지해서 수사 성과를 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최대 성과물로 꼽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로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친박계 이우연 의원도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우연 의원은 공천 헌금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받은 10억 원 정도를 받은 10억 원을 여기저기서. 예. 저는 이 뉴스를 이제 보면서 친박계는 그럼 이렇게 소멸하는 건가? 친박계가 그동안에도 계속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마지막 점을 찍은 건가? 이런 느낌 들던데. 사실상 이제 그렇게 정치권에서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박계 자장으로 통하는 최 의원은 정치권의 몸담으로 줄곧 친박 실세, 친박 자장으로 분류돼 왔죠. 예. 또 다른 친박 자장인 서청은 의원이 있는데 이미 당으로부터 지금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의원이 최측근입니다. 네. 예. 이들은 이제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이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되돌아갈 때 현장 마중 나갔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박 그룹. 진짜 박근혜. 예. 진짜 진박 의원들이 그때 정말 마중 나갔던 그 사람들이 진짜인데 그렇죠. 세 사람이 다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신박근혜로 불리던 원유철 의원도 전 보좌관의 뇌물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박계는 졌잖아요. 예. 홍문종, 유기전 의원 나가 떨어졌죠. 남은 친박들은 이른바 멀박이 뭐예요? 멀어진 친박으로 태도를 전환하거나 중립 혹은 친홍준표기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진박 그룹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중에 윤상현 의원, 한선교, 김태흠, 이장우, 박대출 의원 등이 남아있는데 이미 친홍으로 말을 갈아탔거나 각자 도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나 친박 아니에요. 내가 언제 친박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윤상현 의원이 누님으로 불렀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아니라 한선교 의원이 누님으로 불렀다면서 자신은 홍준표 의원과 그전부터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친홍으로 갈아탔다는 분이 그분입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 한성교 의원은 중립선을 하긴 했는데 어쨌건 정치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 같습니다. 최경환, 이우연 두 현직 의원이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정치권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권영철 전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5년 전인 2003년 한반도를 덮쳤던 태풍 매미,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정말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역대급 태풍이었는데요. 그때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차가 있었습니다. 그 소방차 위로 타워 크레인이 덮칩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명의 대원 중에 1명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이분 지금은 의족을 차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 사연이요. 2019학년도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에 실릴 예정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자, 2018년 첫 미담 인터뷰가 되겠네요.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전영환 소방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 소방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교과서에 이름 오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겸손하게. 몇 년 차 소방관이시죠? 예, 올해로 딱 30년 차 됐습니다. 30년 차. 그러면 결혼은 하셨고 아이들도 다 큰 상태. 도덕교과서 볼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아빠 이름 있는 도덕교과서 공부하면 좋은데. 교과서를 볼 게 하나 더 가질까요? 유쾌한 분입니다. 예, 전영환 소방이님. 사실은 2003년에 매미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사망자만 135명,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시던 중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주유소 화재로 인해서 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 화재가 나서 그러니까 5분의 소방관이 소방차를 타고 출동을 하는데 어떻게 타워 크레인이 덮친 거예요? 인근에 아파트 건축 공사장 타워 크레인이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면서
그 뒤에 있던 균형추 3개 중 1개가 저희가 몰고 있던 소방차를 덮친 그런 사고였죠.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한 20m 정도 튕겨나왔으니까요. 뭐 자동으로 튕겨나왔다 보면 되겠죠. 뭐. 사고 후에 수술을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예, 중환 수술 8번, 가벼운 수술 8번에서 총 16번을 받았습니다. 16번. 16번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살리지 못한 겁니까? 처음에 수술을 했고. 예, 접합수술. 네, 접합수술을 했었고, 예. 혈색이 조금 돌아왔었는데, 12시간 이후에 다시 이제 개사가 오기 시작을 한 거죠.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절망적인 심경이 될 건 당연한데, 더욱이 직업이 소방관이셨잖아요. 소방관이면은 사고 현장을 2다리로 누벼야 하는데, 다리가 절단됐을 때 그 심정이란 건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성격상 좀 활동적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약을 하니까 한동안 힘이 들었었죠. 정말 그렇게 사고당하고 나서 원망스럽진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구하러 가다가 내가 이렇게 됐구나. 조금 원망스러운 생각. 저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필 내가?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사고를 당했나 하고 한 1년 동안은 그랬었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원망하고 말하자면 슬럼프에 빠져있던 그 시간.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소방관 일을 시작하신 그 결정적인 결심의 어떤 계기랄까요? 뭐 있었습니까? 네. 누군가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하셔도 되죠. 좋은 일인데. 같은 소방관 친구인데 이종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환 소방관님. 예. 그 친구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많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또 마음의 안정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시작한 게 한 10년 세월이 그렇군요. 넘어버렸네요.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제가 정말 정확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했던 그런 봉사활동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계기로 나갔던. 그 요양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돕는 그런 형식이었죠. 그냥 말동만 해드리고 기록 사진 같은 것도 남기겠습니다. 찍어드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도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말동무 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사연이 실리는 소방관 전영환 소방이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소방이님. 네. 사실 제천 화재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안타깝게도요. 안타깝게도. 그 사건 겪으면서 이거 소방관들 실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도마 위에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예. 보면서는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각종 현장에서 임무를 다녀오신 본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예.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사기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죠.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네. 축 처져 있는 후배들 보면은 뭐라고 격려해 주세요? 열심히 하라고,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선 다하라. 제가 다치다 보니까 안전하게, 소방관이 안전해야 누구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소방관 자체가 다치거나 그렇지 않다면 누구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을 얘기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환 소방이님. 네. 2018년이 밝았습니다. 네. 한 해입니다. 전영환 소방관의 꿈은 뭘까? 저는 문득 궁금해지네요. 꿈. 정말 좋은 의족을 차고 현장에서 다시 뛰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꿈. 예, 이것은 게 꿈인데 사실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때까지 그런 좋은 의족을 나오진 않겠지요. 사실은 현장으로 출동하다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신 건데도 다시 현장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현장이 그리우세요? 예. 소방일을 하면서 사람을 구해보고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보람. 예.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 기쁨, 그 보람. 예. 그래서 다시 뛰고 싶다. 소방관님, 그 꿈 이룰 때까지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아유, 우리 PD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방송으로 좋은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관님도 건강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해 아침에 참 훈훈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실릴 예정이에요. 의족 소방관,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전영환 소방이었습니다. 고준희 양 사건을 되짚으면서 참 아동학대 범죄가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때만 깜짝 놀라고 그냥 잊어버렸던 것 아닌가, 지나친 게 아닌가, 오늘 탐정 코너 들으면서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비유하자면 아버지한테 매 맞은 뒤에 함께 목욕탕 간 느낌?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야단 맞을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맞고 맞았어요. 함께 목욕탕 가자. 그래서 목욕탕 같이 가서 아버지랑 같이 때밀었어요. 아버지 등 밀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원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목욕탕에서 나왔어요. 예. 어린 시절에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나요? 요구르트 사주세요. 그렇죠. 문구점진할 때 저 장난감 하나 사주시면 안 되나요? 마음 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정가에서 쌍난의 의미를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국민의당, 또 하나는 바른정당. 저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국민 행복 2배라는 건 이제 뭐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거지만 숨은 메시지는 결국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치겠습니다. 네. 행복 2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어제 마침 또 양당이 통합하는 공식 창구인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예. 두 번째 행가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가는 이란성인지 일란성인지는 부화시켜봐야 한다. 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쌍란은 사람으로 치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죠. 사람이야 뭐 태어나기 전에 요즘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알아요. 예. 달걀은 몰라요. 암컷인지 그렇죠. 수컷인지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부화가 돼봐야 아는 그러네요. 겁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명분이 뭡니까? 중도 개혁 세력이 힘을 합치자입니다.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나중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란성 같지만 정말 끝까지 일란성일까? 네. 그러니까 당장 정치권에서 가장 당 이념이나 이런 게 다른지 확인하는 거는 안보관이거든요. 그렇죠. 안보관에서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이.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연 두 당이 한 바구니에 담길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세 번째 행가는 뭡니까? 세 번째 행가는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싸우면 아무 소용없다입니다. 싸우면? 네. 작년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 배경막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한방에 훅 간다. 네, 맞죠? 맞아요. 네. 일종의 예언이 돼서 진짜 새누리당 훅 갔거든요. 예. 배경막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당 내분이 일어나면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진짜 꿈보다 해모. 대단했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강경화 장관이 조만간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요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갖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자, 1부 줄입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전주교도소의 한 재소자가요.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사람이 교도관을 고소한 거죠.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일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건지 수감자의 어머니 잠시 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들 그 고준희 양 시신 발견 소식까지는 지난주에 전해주셨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뒤로도 고준희 양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사건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타고 들어가 보지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소방관 한 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2003년 태풍 매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던 소방차 위로 타워 크레인이 덮칩니다. 그러면서 한 소방관이 다리를 절단하는 큰 사고를 당하는데요. 그분 의족을 차고 지금도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덕 교과서에 실린답니다. 예. 도덕 교과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 부산 전영환 소방위의 사연 들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요.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입원까지 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지금은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까지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자세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정모 씨의 어머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 정모 씨. 전주교도소에 언제부터 수감 상태입니까? 지금 5년째거든요. 5년째. 전주교도소 간 건 4월 달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지난 4월에. 네네. 재소자가 감옥한다면은 개혁해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번 회담으로 이게 핵 문제 해결까지야 당연히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문 연 것이 통로 연 것이 네. 올림픽 후에 딱 닫히는 게 아니라 네. 경제 협력에 대한 대화, 핵 문제 해결의 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가능성만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뭐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미 공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미국하고는 긴밀히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후에 우리는 이제 활짝 환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던 바니까요. 평창 오는 문제. 그런데 미국의 분위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강경파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네. 백악관도 북한 지켜보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서 핵 버튼 내 책상 위에는 작동이 되는 버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얘기가 잘 되면서 지금 가는가 네. 궁금해요. 네. 어떻습니까? 뭐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미 간의 공조는 굉장히 긴밀하고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하는 거죠, 뜻을?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같이 하는 것이고. 네네.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경제협력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속 이어지긴 우리는 바라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오케이입니까? 인도주의 문제,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그 북핵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센 제재 틀이 지금 걸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막 안보리 제재도 물론이고 미국으로서는 그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틀 내에서 뭐가 가능한지 또 뭐가 해서는 안 된지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제로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북 공조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그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우려도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뭐 다양한 의도 분석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도 분석을 하고 통일부, 뭐 국방부 다 다양한 그런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메시지, 그거는 우리가 제의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평창에 온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외적인 메시지는 그것대로 우리가 적극 호응해야 한다. 한 뜻에서 이제 환영을 하고 이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것 아니다. 평창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 아니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잠깐만 여쭙게요. 장관. 일본 얘기.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연 어떻게 맺어진 건가 TF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흠결이란 건 제 표현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인데 외교부가 입장 내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처를 마련하겠다. 네네.
관련 조처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문제가 된 게 그 합의, 그리고 합의가 어떻게 해서 그런 합의가 나왔는지 그 경과가 자세히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그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합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예. 국내적으로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예. 일본과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 합의 자체가 부족했던 부분이 합의자, 이 당사자인,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 또 그분들을 지원해온 단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한 게 가장 큰 흠결이었다. 피해자들이 소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예. 1차적으로는 하여튼 이 피해자들 가족 단체들과의 그 아주 집중적인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소통의 그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 할머님들 직접 만나세요, 외교부에서?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직접 만나세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가 직접 뵐까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럼 만나세요, 할머님들? 예, 근데 만나야 돼. 아마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예. 상당히 이걸 마음을 이래 터놓고 토로하실 때 비공개로 원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 소통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혹시 나중에 다 한 다음에 그 사이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이거는 공개 안 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빨리면은 1월 달 중으로는 어쨌든 만나보시면 가능한 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앵커께서도요. 아유,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어떤 거 있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미 어떻게 이뤘습니다. 딸아이가 올해 안으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요. 네, 오래 사귀던 남자치고 한답니다. 올해 안으로. 아유, 큰 숙제 하나 치르셨네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는 정말로 나라가 잘 되는 일, 이 큰 소망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외교부보다 더 바쁜 부서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예, 굵직한 현안 많았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예, 그 점수라는 게 참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유보? 점수는 유보? 예, 점수는 유보. 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새 정부 들어서 정상 외교를 완전히 회복을 했고요. 또 사관과의 관계 관리 정상 궤도에 올랐고 또 사강을 넘어서 그 외교 다변화에 있어서도 신북방, 신남방 정책 아주 야심차게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룬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가장 많이 아쉬운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에 오겠다 하는 그 신년 소식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고요. 북한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더 평창의 그 평화의 재전이라는 그 프로필이 한층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평창을 통해서 그렇게 남북 사이의 그런 좋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더욱더 남북 간의 그 좋은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북한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북한 얘기. 김정은 신여사 저는 좀 놀랐는데 장관님은 어떠셨어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저희가 늘 그랬지만은 북한의 작년대 그 도발이 많지 않았습니까?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또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예상도 저희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이게 뜻밖의 일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신했던 평창 메시지 그다음에 남북한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이런 메시지에 긍정적인 호응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분명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깜짝 메시지가 나온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깜짝이거든요. 물밑으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다각적으로 평창 메시지가 간 거예요, 북으로? 네, 북한도 국제 그 올림픽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물론이고 또 패럴림픽스까지요. 그래서 뭐 전 세계의 모든 NOC가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한 그런 평화의 대전이고 IOC, IPC도 북한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이
고려를 해서 이번에 오겠다 하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2월에 중국에 다녀와서 그 북한 체육계 인사들하고 물밑 접촉했던 최문순 지사. 네네. 최문순 지사가 며칠 전에 저희 출연하셨어요. 네네. 그분의 느낌으로는 네. 참가할 가능성 100%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맞추셨네요. 실제로 뭐 일단은 저기 통일부에서 공개적으로 제의한 그 회담에 반응이 온 것 같고요. 예, 상시 채널 열겠다 이런 네. 반응. 네네. 맞추셨네요란 말씀이니까 네. 100% 올 거라는 거를 강 장관도 확신하신다는 말씀.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오는가, 누가 오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네. 선수단 당연히 오고요. 응원단 올 테고요. 예술단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협의를 시작을 해봐야겠죠. 통일부의 그 발표대로 우리는 그 시기나 뭐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북한이 원하는 대화를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예.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예. 등등에 대해서 일단 마주 보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이런 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겠죠. 아니 올림픽 참가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 넘어서 네네. 이산가족 문제, 경제협력 문제, 북핵 문제까지 다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저희는 올림픽에 북한의 참석 문제를 위주로 이제 논의를 물론 한다. 시작은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예. 남북만의 채널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예. 대화를 이루어 나갈 부분입니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도발을 분명히 중단하고 비핵화되어야 나서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문점에 설치된 한라인, 남한과 북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이 전화가 무려 693일 만에 울렸습니다. 통화 시간은 단 20분. 하도 오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능이 괜찮은지 점검하는 통화에 불과했습니다만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불과 사흘입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하니 빠르네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실제로 평창에 오고 그것이 대화로 이어지고 평화의 무드가 자리 잡고 핵 문제까지 테이블에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봅니다. 가능한 기대일까요? 잠시 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연결해서 가능한 기대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현 정부 첫 현역 의원 구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이후연 의원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는 소식까지는 전해드렸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였죠. 예. 이후연 의원은 지역 정치권 인사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두 사람은 새 정부 들어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네요. 예, 예. 특히 최경환 의원은 친박 핵심 인사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가 구속되면서 친박계는 사실상 침몰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가 지금 와이뉴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최경환 구속.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 오늘 이런 주제예요. 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수활동비 수사는 어떻게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수사가 주춤했는데 당시 법원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죠.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그 검찰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법원 블랙리스트 확인입니다. 법원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만들었다는 그 리스트잖아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돼 왔는데 예. 법원 행정처 그 컴퓨터를 놓고 강제 개봉을 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벌어져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관련 문건의 존재는
확인됐다는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됐다고요? 네, 관련 문건의 존재가요. 추가조사위원회는 강제개봉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단어들을 검색해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거기서 잡혔다는 것이죠. 예. 향후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반발도 거셉니다. 의혹만으로 법관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사법부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추가조사위원회 소속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검색하는 방식으로 어떤 퍼즐의 한 조각조각만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겠네요. 주목하죠. 마지막 포인트 봅니다. 네, 수도권 AI 비상입니다. 경기도 포천이에요. 이번에는 포천의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이 된 거죠. 네, 포천 영북면의 한 산란기 농가인데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서 당국이 검사를 했거든요. AI 양성 반응이 나왔네요. AI가 전남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포천은 전국 최대 닭산지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인접 지역이잖아요. 그러네요.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 합의는 뭐였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말 평창올림픽에 참석을 할까요? 혹시 그 이상의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강경파의 압박 같은 건 또 없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합의 흠결이 많았다는 게 우리 TF 발표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국과 관계는 또 완전히 회복이 된 걸까요? 이 모든 과제를 짊어진 곳 바로 외교부입니다. 참 할 일이 많은 곳이죠. 오늘 뉴스쇼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라디오 첫 출연이세요. 직접 만나보죠. 강경화 장관 연결합니다. 강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정말 잘하시는데 라디오 인터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야, 그러다가 첫 인터뷰 뉴스쇼. 네. 고맙습니다.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하고 소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피해자 중심의 관련 조처를 하겠다. 그렇다면 피해 할머님들은 지금 이런 반응 보이세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 이 합의 파기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럼 이거 파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할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하시리라고 생각도 되지만은 또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웃인 그 일본하고의 관계도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그런 어떤 디맨드 속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움입니다만 어쨌든 진정한 소통을 할머님들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인데 이 파기라는 것이 사실 심지어 조약인 경우도 파기를 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파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본의 반응은 1mm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꼼짝할 수 없다는 그러고 있습니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기 어려운 건가요? 재협상 어려운 건가요? 일본은 끈질기게 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몫이기도 하죠. 일본하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풀어나가느냐가. 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파기나 재협상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외교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이 말씀으로 정리해도 괜찮겠죠. 아직 그렇게 결론까지 안 났습니다. 노력하겠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덕담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로 마무리 짓죠. 이 새 정부가 촛불혁명의 힘으로 태어난 그야말로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우리 정부 모든 장관님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국민들께서도 이웃을 서로 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주제가 흥미로워서요. 네. 바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예. 요즘 당 지도부와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뒷면 배경막, 이 백보드 그림이 자주 바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초리 있었던 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떼수건. 떼수건. 맞아요. 예, 이번에는 노른자가 2개 있는 쌍란, 쌍알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 국민의당 배경막 정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번 그 초록색 떼수건이 뒤에 크게 있을 때 네네네. CG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그래픽. 너무 크게 나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뒤에다가 이렇게 배경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천으로 이제 배경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쌍란. 네. 그러니까 하얀 계란에 노른자는 2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닭을 직접 기를 때 봤던 이후로 거의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닭 길러 보셨어요, 직접? 예. 시골에서 길렀었는데. 근데 쌍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이 안철수 대표 말로는 1000분의 1 정도 확률이라고 합니다. 허허. 이 쌍란 그림에 문구도 적어 넣었는데요. 뭐라고요?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이 2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깼는데 쌍란이다. 뭔지 하나를 더 얻은 기분이잖아요. 그것처럼 행복도 2배가 되시라. 뭐 이런 의미의 일종의 덕담을 넣어서 만든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박인촌 홍보본부장입니다. 전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네. 뒤에다 떼수건을 걸 생각을 한 그 사람은 누군가. 근데 광고 전문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지냈었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작년 11월에 영입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영입이면은 그러면은 그 대선 때 홍보 포스터 만들었던 그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때 그 전문가는 이재석이라는 이제 외부 전문가였고 예. 이분은 아예 영입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입되고 난 다음부터 국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라는 주제로 배경막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쌍날이 있는 거죠. 재밌는 배경막. 네. 회의실 배경막을 쌍란으로 바꾼 국민의당. 여기에도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배경막 그림을 연결하면 숨은 메시지가 보인다입니다. 숨은 메시지요? 네. 회초리, 떼수건, 그리고 쌍란. 예. 회초리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랑의 매를 쳐주십시오. 그건 알겠어요. 회초리. 떼수건은 국민의 마음이 개운할 때까지 시원하게 떼 벗겨드리겠습니다. 예. 쌍란은 국민의 행복 2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연결하면